이번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9월 6일을 기준으로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의 성적표는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 수준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G20 국가의 24개 지수 중에 코스피 지수의 올해 등락률은 마이너스 3%로 19위를 기록 중에 있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는 더욱 심각해서 마이너스 16.3%, 무려 23위입니다. 이처럼 어디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적표가 초라한 이유는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국의 리쇼어링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고요. 둘째, 치솟는 물가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고금리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을 겁니다. 셋째, 금투세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엑소더스도 문제입니다. 네 번째, 빅테크에 대한 조정은 기술주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좀 더 차별적 악재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죠. 우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종웅 차장과 김인지 조사역이 이 블로그에 게재한 경제지표의 그늘, 체감되지 않는 숫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체감 경기가 부진한 이유, 구조적 요인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감 경기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가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있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정보기술기기 등 자본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출업종이 재편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되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의 해외 직접 투자도 국내 설비 투자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미국이 지금 리쇼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도 이 땅, 한국이 아닌 미국에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설비 투자 캐파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설비를 또 운용할 수 있는 인력도 작아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구조적 요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에 대기업 모 임원과 점심을 같이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푸념 섞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그다음 경기적 요인으로는 최근에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소비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대다수 경제 주체가 느끼는 체감 물가가 지표 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시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것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명목 물가가 잡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 보니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일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공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미국도 장바구니 물가는 거의 살인적으로 올라버렸습니다.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재정 투자를 계속해서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이 재정 투자를 강화하게 되면 GDP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이 턱 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의 GDP를 좀 낮추고 미국의 GDP를 상대적으로 크게 끌어올려야만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앞으로도 재정 투자는 줄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자의 경제 공약은 결과적으로 재정 적자 확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펜 와튼 버짓 모델에 따르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향후 10년간 5조 8천억 달러,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막대한 재정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재정 투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미국은요, 중국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신용도가 추락할 수도 있어요. 마구 재정을 쓰면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현대 화폐 이론, 그러니까 MMT 실현 가능한 기축통화 보유국이거든요. 미국 정부가 기축통화를 앞으로도 계속 독점할 수 있다면 언제라도 신규 화폐 발행을 통해 채권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이까짓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이론이 MMT예요. 다만 아무리 그런 기축통화를 가진 미국이라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전처럼 제로 금리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단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도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뭐 무려 546일이나 지속되었던 금리의 역전 현상도 다시 정상으로 회귀될 겁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저 혼자만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하워드 막스라는 사람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하워드 막스는 월가에서도 매우 신중한 투자 전략과 통찰력을 가진 그룹급 인사입니다. 수많은 월가의 전문가들이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마저도 하워드 막스가 보내는 투자 메모 서한이 도착하면 메일함에서 가장 먼저 읽어본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는 지난 5일 호주의 멜버른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연준이 현재 5.25에서 5.5%의 비상금리 정책으로부터 물러서면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3%대의 금리에 오랜 시간 머무를 것이다라는 점이다. 당분간 제로금리나 0.5%, 1%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중간 요약을 좀 하자면 미국은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10년 이상 재정 투자를 늘릴 것이고 그로 인해 높은 물가는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높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한 높은 금리도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높은 생활 물가가 의식주 소비의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구, 고령층, 이런 취약계층에게 더 부담을 준다라는 점이죠. 실제로 한국은행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자영업자와 30, 40대 가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점도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 간의 괴리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말이죠. 2020년 이후 30, 40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를 했었거든요. 이 높은 가계부채에 여기 고금리가 얹어지면서 해당 연령층을 중심으로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높은 금리 수준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죠. 이전에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 외에도 자산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체감 경기 추락에 대한 한 가지 배경으로 지목을 했어요.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점 또한 체감 경기 부진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는 여터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체감 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원인 이외에도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 만큼 이 체감 경기는 점진적인 속도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뿐만 아니라 수출과 내수 산업의 균형 발전, 유통 구조의 효율화를 통해서 물가 수준을 안정시키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등과 같은 이런 구조 개혁 정책도 병행돼야 될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일단 오로지 그런데 이 때문에 우리네 증시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리쇼링 문제다. 그래서 첨단 산업이 빠져나가고 있다. 요거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는 일본 탑픽스 지수는요. 올해 10.75%나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도 9.54% 오르면서 세계 증시에서 각각 7위, 9위를 기록했거든요. 높은 장바구니 물가도 영향을 일부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거론해드렸듯이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 정책이 지속되는 한 고물가와 고금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퍼포먼스는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거의 꼴찌예요. 우리 밑으로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또 다른 이유로 금투세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금투세 기본 한도를 연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높이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나 같으면 1년에 주식 투자로 1억 정도 벌면 세금 내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미운 부자들이 증시를 모두 떠난다면요.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정부의 자유지만 부자들이 짐 싸서 미국으로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전체 투자금을 덥석 들어서 미국으로 옮기는 것은 일도 아니죠. 미운 부자가 우리네 시장을 모두 떠난 이후 좀 덜 부자인 사람들만 가지고 이 증시를 떠받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 경제의 혈액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이 증시가 주저앉게 되면 그 누구도 그 악영향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요, 우리나라 체감 경기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매 차익 비과세라는 인센티브가 부자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에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유인책이었어요. 만약에 해외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똑같이 물리게 되면 그들의 자금을 국내에 머무르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 원칙적으로 찬성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이 생각을 해서 잘 만든다면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 원칙적인 찬성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처럼 5년 전부터 있었던 손실, 이익과 향후 5년 동안 있을 수 있는 손실과 이익을 모두 상계 처리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이 시스템부터 좀 완벽하게 갖춰놓고 충분히 고민한 이후의 시행에도 늦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많이 벌면 미운 놈, 세금 더 내, 이런 식의 정책은 너무도 성급해 보입니다. 사실 이미 머니무브는 시작되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한국 주식을 3조 원 넘게 순매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 주식은 13조 원이나 사들였습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월 들어서 6일까지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중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64.37%로 작년 동기 이 71.05%보다 6.68%포인트 축소됐어요. 8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 비중 역시 작년에 69.39%였던 것이 올해는 64.36%로 무려 5.03%포인트 감소했죠.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은 더욱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8월 거래 대금은 245조 9,591억 원, 작년에 기록했던 350조 3,798억 원에 비해서 무려 29.8%나 감소했습니다. 8월의 전체 거래 대금은 2023년 504조 9,065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382조 1,329원으로 줄어들면서 무려 100조 원을 훌쩍 넘는 거래 대금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국내 증시에서 짐을 싼 투자자들이 미국 등 해외 증시로 이주하고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죠. 증시 전망이 어두워서 잠시 동안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집 나간 돈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838억 8,355만 달러로 작년 동기 기준 654억 5,185만 달러보다도 28.2%포인트나 증가했습니다. 짐 싸서 해외로 투자 이민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투세는 언젠가 반드시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돼야죠.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계획이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를 설명드리죠.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은 AI에 대한 기대치와 함께 성장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I의 수익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어요. 실제로 달랑 2주 전 종가 기준 미 증시는 역사적 최고점 주변에 있었죠. 다우는 뚫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주가는 고점에서 무려 9%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는요. 기술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만큼 더 못난 모습을 보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AI는 증기기관의 발명에 버금갈 수 있는 최대 혁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죠.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AI는
인간이 여태껏 공들인 것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해질 것이다. 인공지능이 미칠 반향은 전기의 발명보다 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 앤드류 응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에 비할 수 있다.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을 변화시키고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이죠. 물론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나서 그 증기기관이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기 전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렸다라는 점 말이죠. 증기기관 엔진을 개발한다고 해서 뭐가 뚝딱 되는 건 아니죠. 기차라는 걸 또 생각을 해내야 되고 기차가 다닐 수 있는 레일 깔아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 상업화되는 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으니까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발명 딱 되고 나서 수혜를 다 입은 건 아니죠. 전 가구가 전기의 수혜를 받고 이를 활용한 가전제품이 제작돼서 전반적으로 수익으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는 역시 수십 년이나 걸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도 결국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나 산업 전반에서 활용될 것이다라는 주장은 언뜻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기나 증기기관보다는 2006년에 시작된 이 앱의 출현과 조금 더 흡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애플이 앱 생태계를 만들고 달랑 4년 만인 지난 2010년에 앱 마켓은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마존은 배송 후 쇼핑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AI가 어느 가정의 소비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주문하기도 전에 배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소비자가 거부하면 회수가 되겠습니다만 이처럼 소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AI 배송 시스템은 이미 우리들 코앞에까지 다가왔어요. 당장 이번 주에도 애플의 신제품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새롭게 빛나다라는 이름의 이번 행사에서는 온 디바이스 AI가 처음으로 실현되는 만큼 상당한 교체 수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마치 영화 허 보셨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인공지능 사만다처럼 휴대폰이 친구가 되고 연인도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AI 관련된 테마는 장기 테마로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수익 모델이 늦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폄하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은 금리가 처음으로 내려가는 시기이잖아요. 그동안 높은 금리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중소형주로 일부 매기가 이동되고 있을 뿐입니다. 빠르면 9월 금리 인하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혹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해 말 안으로 빅테크에게는 아주 매우 근사한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